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2월의 두 번째 주에 새로 나온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수심결과 마음 공부입니다. 수심결을 풀이한 이 책은 알쏭달쏭한 선문답이나 알듯 모를 듯한 예시하기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친절한 법사로 꼽히는 목탁소리 법상 스님이 쉽지만 깊이 있고 친절하지만 파격적인 설명으로 어려운 선불교를 걷어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직접 풀 수 있도록 선의 핵심적인 실천을 담았다. 그래서 이 책은 뛰어난 수행자를 위한 전문서가 아니다.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마음 공부 입문서이자 행복 지침서다. 법상 스님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괴로움과 행복의 반복을 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한 발 더 나가서 나라는 중심을 지키면 괴로움과 행복의 롤러코스터 안에서도 편안해진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음 공부에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수심결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핵심 사상이 담긴 수심결은 마음을 닦는 방법과 진정한 나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특히 마음을 닦아 부처를 이루는 방법론을 구문구답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진정한 나와 깨달음에 관한 최고의 매뉴얼이다. 법상 스님은 이 수심결을 알기 쉽게 풀이해 누구나 마음 공부에 입문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두 번째 도서는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입니다. 유튜버 수입에 관한 A-Z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완전 분석 지무비 채널 실제 스크립트 공개. 대한민국에서 영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 지무비 채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무비는 레드오션이라 평가받던 영화 분야에서 단 2년 만에 정상에 오른 유튜버다. 유튜브만으로 억대 월 수입을 달성한 성공한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영화 유튜브 1위 크리에이터인 지무비가 자본금 단 24만원으로 억대 월 수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에서 풀어놓았다. 유튜브 시작 전 기획 단계부터 영상 제작 노하우, 채널 운영 방법까지 유튜브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특히 지무비 채널의 실제 스크립트를 공개해 업로드된 영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또한 터졌다고 표현하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순간을 분석해 자신만의 공식을 세우고 내 채널을 추천하게 만드는 유튜브 알고리즘 공략 방법을 밝힌다. 무엇보다 유튜버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 광고 진행 과정까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튜버 수입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반복된 경험과 통계에 기반한 유튜브 전략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다. 세 번째 도서는 돈의 규칙입니다. 돈은 시대별로 그 형태를 달리하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흔히 돈이라고 하면 10만원이나 100만원 같은 화폐 단위를 떠올리지만 이런 생각은 지구는 네모이고 그 끝엔 무한히 추락하는 폭포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옛 유럽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 숫자로 표기되는 개념에만 사로잡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 유리구슬 등 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졌지만 그 긴 시간과 수많은 형태에도 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제나 하나였다.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 바로 구매력이다. 이 책은 돈에 가진 구매력이라는 본질을 꿰뚫어보며 어떻게 모으는가, 어떻게 불리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보관하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 세부적인 규칙들을 다룬다. 처리형은 이것을 돈을 지배하는 5가지 규칙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그림과 지표, 예시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복리의 마법이나 레버리지, 부채 비율, 평단가 등 쉽게 접할 수는 있었으나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이 책만이 가진 유익함이라 할 수 있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자본의 차이 등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 처리형은 개인의 여러 형편이나 수준을 고려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에게 부여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좋은 자산 찾기부터 비교적 까다로운 매물 비용과 행동 편향의 오류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건드려 진정한 투자자의 마인드를 스스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끔 돕는다.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 투자 중인 사람, 투자를 멈추려는 사람, 이 모두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려는 처리형의 신념과 투지가 엿보인다. 네 번째 도서는 로렘 입숨의 책입니다. 고병모 미니픽션 로렘 입숨의 책이 아논북스에서 출간되었다. 200자 원고지 50장 내외의 작품 13편을 모은 이번 책에서 작가는
그간 보여준 심리적인 색채를 더욱 강렬하게 내뱉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과 의식을 소설화해내는 능력을 여지없이 펼쳐 보인다. 모두 달라 보이는 13가지 색감은 소설을 다 읽고서야 도달하게 될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아야만 비로소 그 진면모를 알 수 있다. 마치 나스카의 지상화를 마주한 순간처럼 놀랄 수밖에 없는 작품들은 살필수록 짧은 분량 안에 꼼꼼히 덧칠해 새겨넣은 메시지 또는 메시지 없음에 숨죽이게 한다. 노렘 입숨은 뜻없이 쉐이프를 잡기 위해 흘려놓은 무작위더미 텍스트를 가리키나 그 뜻없는 낯설미 우리를 완벽하고 세련된 작품의 세계로 이끈다. 선악에 대한 관념이든 언어나 예술에 대한 태도이든 세대나 시대의 위기 감각이든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쉬이 발설하지 않고 소설화하여 그 구조로서 드러나게 한다. 이런 거대한 사고를 세밀하게 소설화하는 능력의 탁월함은 노렘 입숨의 책에 실린 다양한 작품으로 그 빛을 발한다. 이것은 소설과 세계에 대한 작가만의 면밀한 대응이며 비장한 다짐으로 읽힌다. 에서 소설의 존재 의무를 따져 묻는 일이 소설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기에 모인 소설들과 함께 그 먼 고도에 가닿기를 기대한다. 5번째 도서는 조금 다른 육아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힘센이 어록으로 통하는 만화가 있다. 힘센이 툰으로 연재되고 있는 꼬마 힘센이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그 주인공이다. 올리는 만화마다 힘센이는 꼬마 철학자 같아요. 힘센이는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나요? 힘센이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는 거죠. 의외 댓글이 달린다. 그런데 힘센이를 키운 엄마는 나는 그냥 꼴통 엄마인데 라고 의아해할 뿐이다. 그런 힘센이 엄마가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특이하고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 자신만의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와 다르고 또 앞으로 마주할 세대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육아 방식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그냥 또 예전과 비슷한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스스로 꼴통 엄마라고 부르는 힘센이 엄마가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만화도 들어있어서 랜선 이모들을 열광시킬 것이다. 꼴통 엄마가 말하는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저 작은 아이가 저렇게 특별하게 크는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까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조금은 특별하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육아법이 궁금한 양육자라면 반드시 사로잡혀버릴 가장 매력적인 육아서가 될 것이다. 6번째 도서는 밑바닥에서입니다. 나는 실체를 가진 간호사로서 침묵을 깰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간호사 생활을 했다. 그가 밑바닥에서 라는 책을 펴냈다. 위의 문장이 바로 저자가 책을 쓴 이유다. 그가 간호사로서 쓴 경험은 이제껏 드러난 적이 거의 없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을 밑바닥 존재로 규정지었다. 바닥은 더럽고 깊고 어둡다. 그 바닥에서 울리는 자기 목소리를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까 두려웠지만 절망이 평생 계속될까봐 입에 메가폰을 댔다. 그 소리는 멀리 깊게 퍼져나간다. 그의 정직하고 다정한 글을 통해서. 7번째 도서는 제사를 부탁해입니다. 제사상 코디네이터 수연은 1년 전 죽은 친구 정서의 제사상을 의뢰받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여러 제사상을 차려봤지만 정작 소중했던 친구의 상은 어렵기만 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령 정서 또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 영영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고서야 알게 된 너의 진짜 마음. 남겨진 자와 떠난 자의 영원한 우정 이야기. 8번째 도서는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으로 충분할까? 더 나아가 공감이란 가능한가? 고통에 공감한다는 수사의 뒷면에는 고통은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을 나눔으로써 타인의 고통이 경감되기 바라는 선량한 소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고통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는 고통에 대한 공감은 동정이나 시혜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암스테르담 젊은 작가상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총망받는 젊은 작가 이길보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라며
고통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신작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에서 그는 상실과 결여가 삶을 다른 방식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픽션 작품들을 소개하며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접근할지 탐구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삶을 단편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세계를 확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이 훼손된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9번째 도서는 러브 몬스터입니다. 한국 문학계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찬사와 함께 미야베 미유키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힌 작가 이도훈의 세 번째 장편 소설 러브 몬스터가 출간되었다. 2016년 독자들 앞에 선 이래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펼쳐온 이도훈은 이번 신작에서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낸다. 작가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강력한 캐릭터와 압도적인 서사로 풀어내며 우리 문학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긴장감 넘치는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줄거리 소개만으로 서평단 모집 하루 만에 5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출간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가 하면 이들로부터 새벽까지 끊지 못해서 다 읽어나갔다. 마치 서스펜스 영화 한 편을 몰입해서 본 기분이다 등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작은 도시의 마을관 수영장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불륜, 살인, 납치, 사이비 종교, 범죄 등의 폭풍 같은 사건들 속에서 누구 하나 제정신인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 사랑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물들의 애타는 마음은 뜨겁고 강렬의 속수무책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감히 이 사랑을 거부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추천사 박서련. 10번째 도서는 서울은 기억이다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은 다양한 이력의 약 1000만 인구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영위되는 텅 빈 무대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와 인연을 맺은 도시인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고 도시는 그 하나하나를 담아내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개개인의 각별한 경험은 무색의 공간을 다채로운 삶이 녹아든 애착의 장소로 바꾸어주며 도시를 매개로 하여 다음 세대로 계승된 기억은 시간의 무게와 함께 특정의 공간들의 장소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장소성을 획득한 공간은 이제 공간 자체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서슴지 않는다. 동네에 흔히 위치한 학교,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의 관공서가 비록 건물은 새롭게 바뀌었을지라도 용도만은 수십 년 이상 유지하고 있음을 종종 목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장소성의 힘일 것이다. 이 책은 서울 사람들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이 품어온 오랜 기억을 모은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도시사학회가 기획해서 출간한 도시는 기억이다 2017 그리고 도시사학회와 연구모임 공간담화가 함께 기획하고 펴낸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 2022의 후속작이기도 하다. 장소의 기억, 장소성이 깃든 공간들에 관한 이야기 일부에서는 한양도성 내부에 초점을 맞췄다. 서대문, 언더부의 모던라이프의 명과 암에서는 도성 사대문 중 주로 일제강점기 서대문 밖의 변화가 그려진다. 그 변화는 한편으로는 금화장이라는 문화주택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도요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모던라이프를 구현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에서 밀려난 이들을 수렴하듯 토막촌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일제강점기 서대문 bắc서쪽과 북쪽으로 나뉜 도시 풍경은 지금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11번째 도서는 우리 집 솥밥입니다. 간단하면서 맛있고 영양도 갖춘 한 끼 식사집밥. 갓 지은 밥. 말만 들어도 따뜻함이 느껴지지요. 누구에게나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영양이 듬뿍 담긴 제철 식재료로 만들어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해지는 솥밥 레시피들을 소개했어요. 인기 블로거인 저자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만들었던 레시피들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 따로 밥을 지을 수 있고 주재료에 어울리는 국과 양념장을 함께 준비하면 깔끔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손님상으로도 손색 없어요. 상차림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정성이 담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오늘은 뭐 먹지? 고민될 때는 한 그릇 솥밥으로 차려보세요. 한 그릇 요리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담아 영양 가득한 식단이에요. 따로 반찬이 필요 없어 요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조리법도 간단해 요리 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솥밥에 곁들이면 좋은 양념장과 국 레시피도 소개했어요. 화려하고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일상 속 행복을 느껴보세요. 12번째 도서는 여우 요괴입니다.
천하무적 부력을 닦은 여우육을 간 1000개를 먹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나. 999개 먹고 가만 생각해보니 사람 간만 먹어본 적 없네. 간 크다고 소문난 김생원 찾아가 간 빼먹으려 하니 요놈 김생원 더 맛난 간 주겠다며 간 커질 일을 보겠다 하네. 옳다구나 그러고 하니 김생원 하는 말에 천하의 여우육을 어리 빠져버렸네. 13번째 도서는 SF와 함께라면 어디든입니다. 최근 한국 문학장 안에서 SF는 가장 주목받는 장르이다. 출간 종수와 판매량, SF 작가진 규모의 급증은 SF 서사를 향한 대중들의 열띤 관심과 애정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반해 작품의 의미를 길어올리고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케 하는 SF 비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SF 애독자이자 SF 평론가로서 국내외 SF의 궤적을 성실하게 따라온 심한서는 두 번째 비평서를 통해 독자적인 비평 세계를 세상에 내놓는다. 각 작품이 품은 가치들을 구석구석 조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 비평의 딱딱하고 학술적인 서술을 지향함으로써 독자가 SF와 SF 비평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아가 SF의 역사, 정의, 이론보다 독자가 작품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느낄 흥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어 급성장세에 있는 한국 SF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을 더한다. SF를 새롭게 정의하고 170여 편에 달하는 국내외 작품들을 들여다보는 심한선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SF 여행자들은 낯선 세계를 향한 두려움과 경계를 풀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SF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